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편지는 바보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외삼촌은 그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스스로 알고 있던 것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에밀리를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 죽음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다만 이미 분명했던 것을 확정하고 그가 여러 해 동안 안고 살아온 바로 그 상실감을 새삼스럽게 다시 일깨웠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읽기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울음을 멈추고 나자 그는 에밀리에 대해 어떻게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녀는 결혼을 했을까? 세상을 뜨기 전에 자식을 남겼을까? 다른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바버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 몇 장의 사진. 말하자면 아무 때나 열어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사진첩 같은 것으로 공백을 채우고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고 싶었다. 다음날 그는 빅터 삼촌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첫머리에 진심에서 우러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한 다음 자기로서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편지였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답장을 기다렸지만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편지가 중도에서 분실되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빅터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벨이 서너 번 울린 뒤 전화 교환수가 끼어들어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바버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일로 낙담하지 않고 어쩌면 그 남자가 너무 가난해서 전화요금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쪼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51년형 다찌 승용차에 올라타고 리누드가 1025번지에 있는 빅터 삼촌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입구의 초인종 사이에서 포그라는 이름을 찾아낼 수 없자 그는 대신 관리인 숙소의 초인종을 울렸다. 잠시 뒤에 초록색과 노란색 스웨터를 걸친 왜소한 사내가 문간으로 나오더니 미스터 포그는 떠났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과 어린 사내아이였지요. 그 둘은 열흘 전쯤에 그냥 짐을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바버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실망, 전혀 예기치 못했던 타격이었다. 그러나 함께 떠난 그 사내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잠시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또 설령 생각을 해보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사내아이를 클라리넷 연주자의 아들로 여기고 그대로 넘겼을 것이다. 여러 해 뒤 바버가 빅터 삼촌에게서 받은 편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마침내 외삼촌과 내가 1959년에 어째서 세인트폴을 것처럼 갑작스럽게 떠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밤늦게 짐을 쌌던 일, 시카고까지 논스톱으로 차를 몰았던 일, 2주일 동안 호텔에서 지내며 학교에도 가지 않았던 일, 외삼촌은 바버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상이 밝혀지게 될 수도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있기 마련인데 에밀리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그처럼 애타하는 남자와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또 설상가상으로 그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받은 편지의 답장을 보냈을 때는 나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찬 두 번째 편지를 받자 빅터 삼촌은 자기가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편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남모를 사람이 편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호기심이 많다면 단지 문제를 미뤄두는 것일 뿐이고 마침내는 그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빅터 삼촌으로서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한밤중에 나를 데리고 연기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바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들 중 하나였는데 그 이야기가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외삼촌이 어째서 그런 일을 했고 그가 나에게 쏟아부은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에 대한 후회로 가슴 아파하고 그의 죽음을 맨 처음부터 다시 애도하면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좌절과 쓰라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빅터 삼촌이 바보를 피하는 대신 그의 두 번째 편지에 답장을 했더라면 나는 1959년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조금이라도 더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놓쳐버린 관계, 잘못된 시기, 어둠 속에서 생겨난 실수였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시간에 옳은 곳에, 옳은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다. 언제나 서로를 놓쳤고 언제나 간발의 차이로 전체적인 일을 알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는 결국 그렇게 잃어버린 기회의 연속이 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의 조각들은 처음부터 모두 거기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할지 몰랐다. 물론 그중 어느 것도 바보와의 첫 만남에서는 암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가 미심쩍은 속생각을 내비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주제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가 뉴욕에서 머무는 동안 그 문제를 철저히 논의했다. 첫째 날 밤 그는 52번가에 있는 갤러거즈 식당에서 내게 저녁을 사주었고 둘째 날에는 키티와 나를 차이나타운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일요일인 셋째 날에는 벌써 절반을 완료했습니다.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나를 불러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바버의 위트와 매력 덕분에 나는 얼마 안 가서 곧 그의 비참한 외모를 잊어버렸고 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거의 맨 처음부터 농담과 생각들을 자유로이 교환하며 서로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또 바버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물론 나쁜 점까지도 기탄 없이 다 털어놓으며 에핀과 함께 지냈던 9달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바버는 그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 서부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온 집안의 벽들이 그림들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들 언제나 그의 아버지는 화가, 예술을 위해 많은 여행을 했던 풍경화 전문 화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였다. 사람들 말로는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곳은 유타의 사막.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면 신이 버린 땅이었고 그가 죽은 곳도 바로 거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가 7살이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고 그로부터 3년 뒤 어떤 아저씨는 그의 아버지가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채 6달도 안 되어 몰리 샤프는 그것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단언했다. 몰리 샤프는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갖 맛있는 푸딩을 만들어주곤 했던 요리사였는데 이빨 틈새가 크게 벌어지고 얼굴이 불그스레한 혈색 좋은 아일랜드 여자. 바버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방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집안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늘 방 안에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실제로는 그녀가 이따금씩, 특히 무더운 여름날 밤에 방 밖으로 나와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이거나 또는 바닷가로 걸어내려가 작은 만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시간씩 물가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별로 자주 보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상태가 좋은 날에도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테디니, 멜컴이니, 로빈이 하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언제나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아니면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를 이상한 별명으로 불렀다. 발리본, 부바, 미스터 징크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바로잡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낭비를 하기엔 너무도 귀중했을 뿐더러 그는 경험으로부터 아주 사소한 말로도 그녀의 기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솔리라고 불렀는데 바버는 그 별명이 자기의 원래 이름인 솔로몬, 아기를 반으로 자르겠다고 위협을 할 수 있었을 만큼 판단이 명확한 듯 히브리의 현명한 왕 솔로몬과 어쩐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만 알려진 비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나중에는 전미사가 떨어져 나가서 솔리는 솔이 되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시인들로부터 소울은 태양을 뜻하는 옛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프랑스 말로는 땅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자기가 동시에 태양과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는 소울이라는 별명을 자기만이 우주의 모든 모순을 포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어머니는 말벗이 되어 주거나 시중을 들어줄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4층에서 지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씩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4층은 홀 한 끝에 새로 설치된 주방이 있고 다른 쪽에는 국악형으로 된 방이 있는 단절된 영역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곳이 바버의 아버지가 늘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했는데 창문들이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내다보이지 않게나 있어서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그 창문들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으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바버는 여간에서는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아래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때때로 한밤중에 이 어머니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따금씩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있었다. 웅얼거리는 대화, 웃음소리, 노랫가락의 일부분, 발작적인 신음과 흐느낌. 그가 4층으로 올라가는 일은 간호사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들 하나하나가 목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제각기 다른 규칙을 정해두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스 포레스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를 위해 1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고 미스 객스터는 그를 어머니 방으로 들여다 보내기 전에 손톱 검사를 했고 미스 플라워는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고 미스 벅슬리는 그에게 뜨거운 초콜릿을 가져다 주었고 미스 건더스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를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한번 바버는 오후 내내 어머니와 함께 정작 만찬회 놀이를 했고 또 다른 때에는 둘이 함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연못에서 장난감 보트를 띄운 적도 있었다. 그런 일들이 그에게 가장 뚜렷이 남아있는 기억이었는데 여러 해가 지난 뒤 바버는 그 시간이 어머니와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의 어머니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화장기가 없는 얼굴, 물기가 밴 푸른 눈, 아래로 처진 입, 그리고 손등에 핀 검버섯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또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떨림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어쩌면 그녀가 실제보다 더 나약해 보였는지도 몰랐다. 정신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목표를 언제라도 달성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여자로.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대체로 떠올린 단어는 불행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그녀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는 일을 벌이더라도 단지 그런 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몇 년 사이에 여러 번의 위기, 간호원들 중 하나가 해고되었을 때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쳤던 자살기도, 서너 달 동안 어떤 옷도 입지 않으려고 했던 일 등이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녀의 어머니는 휴식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 스위스로 보내졌다. 훨씬 더 뒤에 바버는 그 스위스라는 것이 코네티컷의 하트버드에 있는 정신병원을 완곡하게 표현할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했지만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없지도 않아서 그러리라고는 생각보다 훨씬 덜 위로웠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